한국으로 오라고요? 삼촌, 제정신이세요? 거기서 뭘 배우냐고요? 차라리 여기서 탕핑 회사 생활을 하는 게 훨 낫겠네. 여기 중국의 가정집에서 한 여성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여성의 삼촌인 것 같네요. 여성의 삼촌은 여성에게 한국에 있는 자신의 회사의 자리가 낮다며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실소를 터뜨리고 말죠. 결국 전화는 끝이 났고 기분이 좋지 않은 여성은 친구를 불러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말을 들은 친구는 여성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을 들은 이 여성은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 웨이라고 해요. 저는 28살이고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의 외동딸이에요. 저희 가족은 그런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열심히 맞벌이를 하셔서 저를 대학에 보내주시겠다며 항상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일러주시고는 했죠. 덕분에 저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과 비슷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사교육도 받으며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저희 중국은 교육열이 뜨겁거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랍니다. 저희의 경쟁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들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엘리트 공립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사실 정부에서는 재직 교사의 개인 보충 수업이 아니라면 다른 수업들을 일체 금지하고 있지만 그게 되겠어요? 모두 비밀리에 사교육을 받고 있고 덕분에 그 금액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치열한 교육열 속에서 저를 뒤처지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열심히 공부했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공부머리가 있었던 저는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치렀을 때도 저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많은 시험을 봐왔지만 그날은 정말 긴장했었어요. 만약 목표로 둔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쩌지? 부모님이 이제껏 많은 희생을 해주셨는데 내가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성적이 나왔을 때 안도했어요. 좋은 성적이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북경대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대였고 저희 집에서도 많이 멀지 않아 지나다니면서 항상 저곳에 갈 것이라는 동기를 가지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입학을 하게 되다니 부모님과 저는 함께 기뻐했어요.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많은 사람들처럼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할 때 큰 희망을 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이게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졸업 후 제가 마주한 현실 세계는 제게 가혹한 교훈을 주었어요. 약 12년 동안 일자리를 찾은 끝에 마침내 저는 운 좋게 중국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가 공부한 분야에 일자리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급여가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고 일 자체도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죠. 여러분은 아시나요? 중국 컨설팅 업체 마이커스에 따르면 저희 중국에서의 졸업자 평균 첫 해 월급은 5,833위안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는 약 11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첫 해 월급이 190만 원이 넘는 건 전체의 6.1%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 또한 12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취업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회사 생활을 해나갔어요. 보통 하루에 12시간, 주 6일을 일해야 했어요. 저희는 이걸 996이라고 불러요.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9시에 퇴근하는 것을 주 6일 동안 한다는 것을 뜻하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주 6이 근무 같은 스케줄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이 전혀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제 정신과 몸에 큰 부담을 주었죠. 날이 갈수록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애정이 사라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다 탕핑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 등장한 말이었죠. 웨이보에 어떤 사람이 탕핑이 바로 정이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그 글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글의 내용은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놀고 있지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압력은 서로를 비교하는 데에서 오는 것일 뿐. 이건 그저 어른들의 오랜 관습에 불과할 뿐이라고 시작하며 뒤쪽에 글어 눕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현재 운동이다. 오직 눕는 것이 인간의 만물에 척도로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무언가 땅하고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시기에는 대부분 중국인 청년으로 이루어진 시위가 일어났어요. 바로 전염병 시위였죠. 시진핑 퇴진을 외쳤어요. 다들 봉쇄 조치가 너무 심해서 그런 줄 알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요구는 무한 경쟁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포자기 세대가 되어버린 전염병 사태와 집값 상승 경기 둔화로 인한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된 세대인 청년들을 어떻게 좀 하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탕핑족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에요. 가장 중국에서 불운한 세대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저 또한 그 세대에 태어난 이들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회사에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스트레스를 극으로 받고 있던 그 즈음에 탕핑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듣게 되었어요. 점점 많은 젊은 중국 신입 회사원들이 이미 탕핑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탕핑은 영어로 눕다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일하라는 압박에 아니요라고 말하고 대신 단순한 삶을 살자는 것이 주된 개념이죠. 지금은 탕핑 운동이 회사에까지 침투하게 되면서 장기 경제 침체 속에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지친 젊은 세대가 회사에서의 외모 관리를 포기하며 불만 표출에 나서게 되었어요. 요즘은 역겨운 출근 룩이 가장 주목받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기괴한 출근 복장들을 인증하기 십가했거든요. 형광 패딩 점퍼, 오리가 그려진 잠옷, 원색 양말 등으로 단정함과 거리가 먼 복장을 하고 출근하기 시작했죠. 거지 복장을 흉내내거나 잠옷 차림에 떡진 머리로 출근을 하기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급여와 적은 기회였죠. 처음엔 이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취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모님이 희생을 얼마나 하셨는데 저런 전문적이지 못한 모습들은 보기 좋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너무나도 낮은 월급과 말도 안 되는 업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서 탕핑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결국 평소보다 더 지치는 한 주를 보낸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탕핑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경력을 쌓거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았죠. 회사에는 저 또한 기괴한 옷들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입어도 계속되는 외모 지적에 지쳐버리기도 했고요. 이런 힘든 업무의 외모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되게 편한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나 완벽한 외모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스스로를 포기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항의하는 방식이에요. 사회의 성공 기준을 거부함으로써 저는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체제에 맞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던 제 모습은 이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죠. 윗사람들이 욕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이미 한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지쳐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면서도 내면에선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는 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제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퇴근 후 밤에도 잠 못 들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삼촌께서 전화를 주셨죠. 삼촌 회사에서 중국 직원이 필요한데 혹시 생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 한국어가 썩 좋진 않지만 삼촌은 저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승낙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일을 하고 있기는 했으니까요. 아예 그만뒀다면 모를까 지금 확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사실 부모님 눈치가 보여 그만둘 용기까지는 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한국이요? 삼촌이 한국에서 작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을 통해 듣기는 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곤 했죠. 한국이요? 그런 나라에서 회사를 운영해봤자 아닌가요? 진심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케이팝 말고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베이징 대학교에도 한국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좋다면 뭐하러 중국까지 유학을 왔겠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더 배울 게 많으니까 한국으로 왔겠죠. 그리고 듣기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한다면서요? 진짜 기가 차네요. 심지어 제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몇몇 가게에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져 있는 가게들이 있더래요. 엄청 상처받고 섭섭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를 대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저희가 맨날 뭘 베낀다고 이야기만 하잖아요. 저희 기술력이 높아서 그렇다는 건 전혀 인정하지를 않죠. 그런 거짓말쟁이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저 또한 한국인들을 무시하고는 했죠. 저런 편견들과 중국이 더 우월하다는 자존심 때문에 저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삼촌이 제 생각을 해서 연락을 준 건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어렸을 때 삼촌도 중국에 거주하셨었거든요. 맞벌이인 저희 부모님이 나가고 집에 홀로 있을 때마다 삼촌은 저를 항상 돌봐주고 놀아주고는 하셨어요. 사실 저에게 두 번째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저는 며칠만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삼촌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가 요즘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부모님한테 들어 걱정해서 전화를 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갑갑한 마음에 친구 메이를 불러 한잔하기로 했어요. 모처럼 일주일 중 하루 쉬는 날인데 그냥 보내기도 좀 아쉬웠고요. 저희는 맥주집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연히 저희 삼촌의 제안도 메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너무 잘 됐다. 가. 메이는 저희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한국으로 가라고.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을 잘 모르는구나, 리웨이. 지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말이야. 그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발전? 재밌네요. 항상 뉴스에서 보이는 거라곤 인형처럼 춤추는 가수들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첫 월급도 우리보다 많이 받는데 너 안 갈 거면 나라도 추천해 주던지. 메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죠. 메이가 이 정도로 적극성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이라고 뭐 다르겠어? 거기도 죽은 것처럼 일이나 하겠지.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는 덜 일한다고 들었어. 그리고 연차라는 것도 있다던데? 한국에서 온 동료한테 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연차라고 쉴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주고 주 5일 출근을 한대. 그리고 어떤 곳은 재택근무를 주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자한테는 생리 휴가도 준다고 하더라고. 메이가 한국 회사에 대해서 줄줄이 말해주었어요. 그 말은 좀 솔깃하더라고요. 연차? 말이에요. 그런 걸 준다고요? 한 달에 한 번 원하는 때에 쉴 수 있는데 돈까지 준다니요? 그리고 솔직히 리웨이, 넌 너무 달라진 것 같아. 탕핑족이 안 좋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넌 원래 엄청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아이인데 지금의 너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같아. 한국에 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난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한번 잘 고민해봐. 메이는 진심으로 걱정스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실 그 말은 확실히 맞아요. 저는 대학 시절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동아리 활동까지 장을 맡아서 제일 먼저 나서 많은 것을 도전하고 배우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하고 싶은데 하기가 싫다고나 할까요?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메이와 헤어진 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메이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앞쪽에 거울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상해버린 얼굴과 생기 없는 눈동자를 가진 제가 보였어요. 예전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생기발랄한 눈을 가진 저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것도 20대의 말이에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결국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 삶에 닥친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지 전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조금은 설레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탕핑은 제게 휴식이었지만 제 일부는 여전히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용기를 내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중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길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작은 가방을 싸면서 어떤 모험과 교훈이 기다리고 있을지 긴장이 되지만 희망도 있어요. 이미 결정한 이상 이건 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쓸 기회이고 저는 이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깊은 숨을 내쉬며 아파트 문을 닫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자마자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밟고 긴장된 상태로 밖으로 나서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것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삼촌 회사에서는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작은 아파트를 제공해 주셨어요. 거기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감탄했죠. 지하철이 너무나도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고향에서의 붐비고 혼잡한 대중교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침내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분 좋게 놀랐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아파트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저는 얼른 짐을 풀고 따뜻한 샤워를 한 뒤 편안한 침대에 누웠어요. 비행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너무 긴장을 했던 상태라 조금 피곤하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긴장이 풀린 상태로 저는 편안한 잠에 들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출근을 위해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출근을 위해 이렇게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숙소 밖으로 나와 한국의 삼촌의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큰 유리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 제 심장은 쿵쾅거렸죠. 회사 안에 들어가자 친절해 보이는 한국인 박현식 부장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팀에 온 걸 환영해요. 리웨이 씨,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현식 부장님의 친절한 안내로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의 직장 문화가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금세 깨달았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팀워크와 서로 돕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동료들은 항상 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덕분에 저는 아주 빠르게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 감명 깊었던 건 모두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지였어요. 신입부터 윗선까지 모두가 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훌륭한 성과를 낸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직업 윤리와 탁월함에 대한 헌신을 보며 저 역시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점점 예전에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저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죠.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저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 실력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서울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껴갈 수가 있었죠. 친절한 동료들 덕분에 서울의 활기찬 동네들을 탐험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즐길 수가 있었어요. 한국직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월급이었어요. 메이 말이 맞았어요. 중국보다 첫 월급이 확실히 높더라고요. 삼촌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만 같았죠. 월급을 받자마자 저는 삼촌에게 멋진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삼촌은 뭘 이런 걸 주냐면서 허허 웃으셨지만 저는 한국에 오게 된 것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기에 너무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놀라웠던 점은 신입들이 자신의 워라밸을 잘 챙기면서 관리 또한 잘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회사는 9시부터 6시 출근이 기본이었어요. 저희 삼촌 회사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주 5일 출근에 연차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모아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신입 동료들은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간다든지 끝나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연차를 모아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든지 하며 일의 스트레스 또한 해소하면서 일을 하는 시간에는 집중해서 자신의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하고는 했어요. 또 얼마나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회사를 다니는지 무조건적인 정장이나 세미 정장 같은 옷이 아니었어요. 저희 회사는 자율 복장이었거든요. 모두들 편하지만 깔끔한 소위 말하는 출근룩을 갖춰 입고 오고는 했어요. 다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 하면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죠. 그들의 그런 모습에 저희 중국에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중국에서의 제 생활이 하나도 없이 지쳐있고 머리도 안 감고 떡진 머리로 기괴한 옷을 입고 생기 없는 눈으로 출근했던 제 모습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람들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순간 이곳에 오기로 결정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를 제안해준 삼촌부터 제 가장 친구 메이까지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나 이 새로운 생활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무시할 순 없었어요. 중국에서 탕핑하던 나날들 그리고 거기에 이르게 한 길 잃은 느낌과 방향 상실감이 떠올랐죠.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지만 중국에서의 삶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그리운 마음은 떨쳐내기가 힘들었죠. 어느 저녁 퇴근길에 저는 2개의 큰 아파트 건물 사이에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바쁜 도시 한복판에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고 저는 왠지 모르게 그곳에 이끌렸죠. 벤치에 앉아 서울의 하늘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어쩌면 답은 탕핑과 끊임없는 노동 생활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균형을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제 열정을 쫓으면서도 제 가치관에 충실한 삶을 사는 법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끼며 저는 일어나 몸의 먼지를 털어냈어요. 아직 배울 게 많고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됐죠. 고개를 높이 들고 공원을 걸어 나왔어요. 저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들과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은 벌써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더 많은 지혜를 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열린 마음과 희망찬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미래가 가져다 줄 것들을 발견하려는 열망으로 말이죠.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의욕적이고 더 집중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났죠.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는 동료이자 친구인 재성 씨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재성 씨는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도 저를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제일 많이 도와주고 알려준 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재성 씨에게 중국에서의 저희 고민, 탕핑을 선택하게 만든 길 잃은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하면서 그의 평가가 두려웠지만 그는 이해심 있게 들어주었죠. 많은 젊은 한국인들도 똑같이 느껴요.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는 긴 근무 시간, 출세, 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과 건강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제서야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희생하라는 압박이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고민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재성 씨는 이어서 정이라는 한국의 정서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번역하긴 좀 어려운데요. 애착, 애정, 충성심 같은 깊은 감정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의미 있는 유대 관계를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거죠. 어쩌면 그게 중국에서 리웨이 씨가 찾고 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탕핑은 당신이 일과 돈 이상의 의미를 찾으려는 방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통찰력은 점심시간이 끝난 훨씬 뒤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단순히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갈망하던 균형과 의미를 찾을 기회로 말이에요. 저는 동료들과 더 깊이 소통하려 노력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해 도움이 필요한 불우한 어린이들과 노인분들을 돕기도 했죠. 점차 제 안에서 재성 씨가 말한 정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그건 더 이상 직장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었죠. 저는 친절과 연민, 유대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제 여정을 되돌아보니 탕핑도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도 저에겐 제가 찾던 답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핵심은 조화의 길을 찾는 거예요. 성장과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제 가치관에 진실된 삶을 사는 길을 말이죠. 한 번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몇 주 전 깨달음을 얻었던 그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는 해가 도시를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앉아서 눈을 감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깊은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아직 배울 게 많고 갈 길도 멀지만 더 이상 문제로부터 도망치거나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으려 해요. 새로운 공동체의 지지와 한국에서 얻은 지혜로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죠. 저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몇 달 전 서울에 왔던 그 길 잃고 누추했던 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대신 그 자리에는 더 강하고 진실된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어요. 미소 지으며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새로 얻은 목적의식과 소속감으로 무장한 저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한국의 일부를 항상 간직할 거라는 걸 알아요. 제 삶을 변화시킨 교훈과 사람들, 그리고 정말이에요. 감사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인생의 다음 장이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어졌죠. 한국은 제게 값진 선물을 주었고 저는 그걸 최대한 활용할 작정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벌써 회사에서 2년차 직원이 되었답니다. 2년이 흐른 지금의 저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직원으로 회사에서 명성이 자자하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 누구보다 집중해서 일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운동을 하며 제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쉬는 날에는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유대감을 쌓으며 정신을 잊지 않고 있죠. 저는 오늘 퇴근을 하며 저의 여정을 뒤돌아보았어요. 오기 전에 탕핑족의 제 모습과 지쳐버린 제 상태, 그리고 열정을 잃었던 제 모습부터 부끄럽지만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고 비웃었던 모습까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누구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때 편견을 가졌던 그 나라에서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이제는 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 점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돌아보니 제 여정은 단순히 문제에서 도망치거나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 이상이었어요. 제가 누구이고 무엇을 지지하는지 발견하는 것, 삶이 주는 도전과 기회를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때 다음에 무엇이 오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제 가치관과 열망에 부합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회복력과 연민,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있죠. 결국 그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예요. 부나 명예,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 본연의 모습에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제가 언제나 제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간직할 교훈이에요.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정신으로 저는 인생의 다음 장을 펼쳐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닥칠 도전에 맞설 힘과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한국의 정신을 간직할 거예요. 친절과 회복력, 그리고 목적과 연결의 삶을 향한 불굴의 의지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훈과 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 해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이 나라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며 제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해요. 저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여기 진상짓을 하기로 유명한 한국인 무리를 참교육하기 위해 그 장소로 들이닥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밝혀 제대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문을 부실 듯 세게 열고 들어온 그녀는 이 가게의 사장님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녀가 얼마나 단단히 화가 났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다 한국인이야?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네. 무식한 인간들 치가 떨리게 싫다. 며 막말을 쏟아내는데요. 도대체 이 가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사건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남쪽 미넨에서 태어난 대학생 마르타라고 합니다. 저는 미넨 출신이지만 대학교는 베를린에서 다니고 있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그립지만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휴가를 따로 잡아 쉬고 그러긴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아마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이 다른 매장들은 전혀 안 쉴 때 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남들이 쉴 때 쉬셨던 적 없이 성실히 가게를 운영하셨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우리 가게는 음료와 간단한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워낙 엄마가 요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좋게 소문이 나면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많은 손님들이 대기해야 하는 줄 서서 먹는 식당이 되었죠. 저는 그런 부모님을 항상 존경했습니다. 절대 불평 불만을 하시거나 힘든 티를 내시는 분들이 아니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저희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교 내내 3등 밑으로 내려가 본 적 없을 정도로 우수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민의 기로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뭐든 저의 의견을 따라주셨던 분들이었는데도 막상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는 이렇다 할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앞으로 비전이 있을 만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공을 알아보다가 한국과 관련해 전공하는 것이 비전이 있을 거라 판단했고 한국학으로 유명한 베를린의 홈볼트 대학교로 진학을 결정했죠. 홈볼트 대학교는 무려 1810년에 설립됐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에 하나로 대표되는 곳이죠. 학문적으로 우수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그만큼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가장 중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학교로 오기를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원하지만 원한다고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곳이죠. 그래도 저는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었지만요. 한국을 전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는 제 선택임에도 부모님께서는 의문을 품으시거나 반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늘 지지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점에 항상 우리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죠. 아마 매번 저희 선택 중에서 마음에 차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일 텐데 모두 잘 결정했다며 저희 결정이 최고의 선택인 것처럼 존중해 주셨죠. 이런 점들은 제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자라나는 것 같더군요. 부모님이 제 선택을 항상 믿어주시는 만큼 더 잘해내고 싶은 마음과 성취 욕구도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우면서도 한국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고 마스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다소 무리이긴 했지만 대학교와 한국어 학원까지 함께 병행하며 누구보다 빨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었죠. 이 분야에서 꼭 성공하고 말겠다는 마음이 자라났어요. 제가 바빠질수록 당연하게 부모님을 뵈러 갈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부터 미넨까지는 580km나 되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 이동으로 가려면 꼬박 하루 반나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항공편도 있긴 하지만 연착되는 경우가 빈번해 잘 이용하진 않아요. 대학생이 되니 해야 할 과제도 테스트도 많아 방학이나 돼야 여유로운 시간과 마음을 갖고 본가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저의 일정에도 부모님은 못 보는 것에 대해 섭섭하거나 아쉬워하시기보단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라며 저를 독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며 열심히 하는 저에게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도록 부담감까지 덜어주시곤 했어요. 저는 부모님의 단단한 사랑과 믿음을 양분을 토대로 실력도 점점 자라나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에 관련한 전공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하고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학창시절에 그 어디서도 배워보거나 경험해본 적 없는 아주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정교하고 섬세한 발달을 가졌고 무신경한 듯 말을 걸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를 중요시하죠. 남의 물건엔 관심도 없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은 바로 도우며 전통적인 음악적, 건축적, 의류적, 예술적인 것들과 현대적인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해 있죠. 예를 들면 궁중음식이지만 현대식 다이닝 방식으로 식사를 하죠.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는 나라가 미래 기술에 대한 발전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산도 많으며 사계절이 뚜렷해 그에 맞는 모든 문화와 생활이 발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아갈수록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인 태도나 사상 등이 모두 제가 가장 바라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가서 직접 경험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날 제가 내린 결정과 관련해 평소와 똑같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제대로 통화하는 게 한 달도 훨씬 넘었다는 걸 전화를 걸면서 깨달았어요. 얼마나 정신없는 삶을 살았던 건지 죄송한 마음이 앞섰죠. 그렇게 곧 부모님은 전화를 받으셨고 그 전화 이후 지금 발생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급하게 할 말만 하고 끊거나 매번 메시지로만 연락했던 터라 오랜만에 신나게 수다나 떨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건 전화에 여보세요라고 받은 수화기 너머의 엄마 아빠의 목소리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런 힘들고 기운 없어 보이는 목소리는 크고 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절대로 내색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참아내면서도 이 정도로 달라진 게 티가 나는 거라면 분명 보통 일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었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시다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제 목소리를 알아챘는지 그제서야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죠. 제가 본가로 내려가지 못하고 지낸 것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은 누군가에게는 짧다면 짧고 우리 고향이 변해버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나 봅니다. 우리 본가의 마을은 그래도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라 제가 자라올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을 좀처럼 본 기억이 없는데요. 하지만 1년여 전 K-팝 스타의 여행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증가하더니 이제는 관광객이 주민보다 더 많을 지경이 되고 관광객들이 마을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는 느낌이라며 골치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관광객이라면 이용객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니까 사실 장사를 하는 부모님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의아했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님이 늘거나 골목 상권이 부흥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딴 손님들을 받을 바엔 차라리 가게가 망하도록 두는 게 나아 라고 말이죠.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기에 이번엔 정말 단단히 화가 나셨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들이 어땠길래 그러는 건지 상세한 내용을 물었어요.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우리 가게에 와서 음식도 안 시키고 매일 우리를 괴롭히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가게를 닫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소연하셨죠. 저는 우선 부모님을 달래드리고 저도 곧 방학이니 본가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나서야 한결 진정되어 보이셨어요. 전화를 끊으려다가 하마터면 전화한 이유를 까먹을 뻔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방학이 끝나고 다음 학기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항상 제 결정의 이유도 묻지 않고 예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별 걱정은 없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거리가 많이 먼 나라다 보니 부모님이 걱정은 하실 것 같긴 했죠. 그렇게 저는 제가 해야 할 이야기를 꺼낸 후 태어나 처음 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했다는 저희 말에 아버지는 저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도 절대 안 된다고 아버지와 똑같이 격양되었죠. 부모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너무 놀라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발 진정을 좀 하고 이야기하자고 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물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향에 방문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고향의 모습과 그간 걱정할까 이야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관련해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셨죠. 지금 고향에 발생한 많은 문제들의 원흉은 1년 전부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한국인들 때문이라며 이야기하셨어요. 오늘은 그들의 비매너가 도를 넘은 수준이라 견디기도 힘든 날이었다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인 관광객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젠 너무 늘어나 그들의 비매너적인 행동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셨죠. 아무데나 쓰레기통처럼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고 심지어 사용한 기저귀들은 음식점 테이블에 버젓이 올리고 간다고 했어요. 아무데나 버린 쓰레기 때문에 벌레나 쥐가 넘쳐나서 음식점엔 비상이 생겼고 심한 사람은 배변도 아무데서나 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가게에 와서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앉아 모두 그 컵에 새로운 물을 리필해달라며 모두가 다 물을 마시고 나갔다고 하죠. 그리고 빵을 시키면 버터나 빵을 10개씩은 달라고 해서 챙겨가고 물티슈, 티슈, 뭐든지 눈앞에 보이는 건 싸그리 가방에 담아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게의 그런 점들은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는지 점차 더 많은 인원이 몰려왔고 몇 명이 와도 메뉴 조금을 시키고 시끄럽게 떠들며 오랜 시간을 머물기 때문에 다른 손님은 자리가 없어 들어오지도 못하고 매출엔 점점 큰 구멍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비품은 사라져가고 매출은 이전에 비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미넨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점령한 시끄럽고 비위생적인 곳으로 소문이 안 좋게 나게 되면서 우리 가게엔 그 한국인 관광객들 제외하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도 그 관광객들을 피하고 싶어 했으니 우리 가게만 피하면 그 사람들을 피할 수 있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1인 1메뉴라든지 야박하게 장사한다는 소리를 들으실까봐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심으로 유명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게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결국 부모님은 더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최후의 카드로 그들에게 다가가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 독일어, 영어, 한국어 등으로 적어 부탁도 해봤지만 전혀 그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몇 번이나 사정도 해봤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무시에 가까울 정도로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탁하신 부모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저까지 분노가 생기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도저히 이런 이야기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배운 한국인은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근데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어떻게 확신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생김새가 딱 한국인이었고 한국어로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제가 K-팝 팬이기 때문에 그들의 굿즈를 항상 가방에 달고 다니는데 같은 굿즈를 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말에 한국에서 왔다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2주 후면 방학이니까 고향으로 바로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한국인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면 한국으로 교환학생은 물론 전공까지 변경해 볼 생각이 있다고 했죠. 그러자 부모님도 동의해 주시곤 우린 몇 주 뒤 만나기를 기약했어요. 그 통화 이후에 그렇게 좋았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것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내가 느끼고 알던 한국과 부모님이 1년 가까이 부딪힌 한국인들의 경험이 너무도 달라 상충되면서 부딪히는 듯했죠. 매일매일 열심히 살던 제가 대충 시간만 보내며 열정적이게 살지 않자 제 친구들도 모두 다 알아봤죠. 무슨 일이야? 라고 몇 번이나 묻더군요. 저는 모두 다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는 친구들인데 우선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이야기하자고만 할 뿐이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방학이 다가왔고 대충 짐을 챙겨 빠르게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 도착하면 저녁일 텐데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내려갔죠.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고향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창 밖으로 보이는 고향의 모습은 전과 크게 다를 것 없는데 심지어 냄새마저 그때와 같은데 무엇이 아름답고 정겹던 우리 동네를 이렇게 만들 건가 싶었어요. 저는 매일 그들이 방문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손님인 첫 가게로 방문해 그들의 정체를 밝혀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부모님은 이 와중에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가게를 청결하게 닦고 위생관리를 하신 뒤 식자재를 신선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도와 식당을 닦았죠. 마침 오늘이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라 제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분리수거까지 모두 모아가려니 꽤 많은 양이었죠. 오픈 시간이 되어서 저는 번쩍 들어올리곤 얼른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 인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손님인 척하며 그들 사이를 들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뭐 할까 기름기 가득한 음식들이 섞인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낯선 냄새였죠. 패스트푸드 같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는 듯 쩌렁쩌렁 시끄럽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들의 소리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고 다른 손님들이 왜 우리 가게를 들어오지 못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정말 하나씩만 시켜두었고 양말을 벗고 테이블 위에 올린 사람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K-팝을 상징하는 굿즈인 티셔츠와 키링을 달고 분명히 저와 같은 팬클럽임은 확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독일어도 있었고 영어도 있었지만 한국어는 확실히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외모를 자세히 봤는데 한국인과는 아예 다르다는 걸 느꼈죠. 남자들은 대부분 저 정도로 작지 않은데 남자들의 키도 몸집도 너무도 작았고 여자들도 피부색이 한국인과 달랐죠. 저는 이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죠. 그러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당신들 다 한국인이야? 한국인이라면 바로 쳐다봐야 할 말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색한 발음으로 저에게 우리 한국인이야! 너 한국인한테 그렇게 매너 없으면 안 되지!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참. 저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네. 우기는 거 보니까 중국인들이지 너네? 그러자 그들은 당황하며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저는 확신했고 중국어로 무식한 인간들치가 떨린다 싫어라고 아주 심하게 말을 했어요. 사실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였는데 공부할 겸 기억에 남아서 외워둔 말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자 한국어로 이야기했을 때와는 반대로 그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뭐라 삿대질을 하면서 난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도대체 왜 한국인인 척 한 것인 것부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계관광지 어디로 가나? 한국인이라고 하면 더 대우를 잘해준다는 걸 우리 사이에 소문이 자자해. 어차피 한국인이라 우기면 그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닌다고 했죠. 저는 이걸 한인회에 소문내서 보상을 받게 하는 절차까지 운운하면서 그들을 신고하려고 했고 그들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한국인 인척하고 다니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죠.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한국인 관련 모든 기관에 연락을 취할 거라고 압박을 줬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부모님의 걱정도 비로소 풀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게 되는 일은 그대로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요즘 부모님은 여전히 예전 인자하시던 모습 그대로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부모님 인생 처음으로 제가 있는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 가셨는데요. 오히려 한국에서 그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친절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크게 감명을 받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한국에선 두 손으로 주는 문화나 노약자를 우선시하는 공경이나 양보, 배려 문화 등 한국인들의 예의 바르고 사회적인 매너 수준에 많은 걸 느끼게 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고향에서 앞으로 한국의 가게들처럼 서비스를 해보시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